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강 서유럽에서 봉건 사회가 형성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는 바로 다시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서 서유럽에서 서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유럽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살펴봤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서유럽에 대해서 배워봤던 거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서 살펴봤던 게 이제 서유럽의 역사의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겠네요. 그 시기, 그 서로마 시기가 망하는 것부터 우리가 함께 이번 역사 수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프랑크 왕국이 성립된 배경과 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성립이 됐고 그리고 또 유럽의 역사에 서유럽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봉건 사회가 운영된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세 서유럽 사회를 상상하며 가상일기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게 뭘까?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죠? 봉건 사회라는 거. 처음 들어본 게 아니구나. 우리 그 주나라 할 때 살펴봤죠? 그 봉건 사회가 서유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가상일기를 작성하는 활동까지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배운 목표 1번 프랑크 왕국이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부터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프랑크 왕국이 성립된 걸 보려면은 이 게르만족이 이동하고 로마가 멸망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게르만족이란 누구냐면요. 유럽 북부에서 목축과 수렵을 하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 지도로 봤을 때 요쪽 지역에 이 색깔 보이죠? 요쪽에 있었던 게 이 원래 게르만족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게르만족이 왜 이동을 하게 되었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북쪽이고 남쪽이잖아요. 여러분, 북쪽으로 갈수록 날씨가 어떻게 된다? 겁나 추워버려요. 너무 춥죠? 추우니까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다 하면서 얘네들이 내려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동했다. 이런 기후적인, 환경적인 조건도 있었고요. 또 뭐가 있냐? 바로 4세기 말 훈족이라는 민족의 압박을 받아서 대규모로 이동을 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훈족이란 여기서 이렇게 오는 요 민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훈족.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알겠지만 뭔가 약간 그 동양 느낌이고 그렇죠. 이게 일부 역사가들이 얘기하기에는 훈족이 흉노족의 한 갈래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그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강력한 뭔가 민족이 유럽까지 쳐들어와서 게르만족을 북쪽에서 압박을 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 도망가자 하면서 런 한 게 어디다? 남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 여기 빨간색 부분으로 가게 될 텐데 여기가 지금 어디 땅이야? 서로마 제국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훈족이 쳐들어와서 날씨가 추워서 게르만족이 이동해 왔다. 지금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은 애가 누구야? 서로마가 지금 힘들어지게 된 거예요. 서로마가 갑자기 게르만족이 몰려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마 제국 안에다가 자기들끼리 게르만족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들이 뭐냐? 바로 이 여러 나라들입니다. 프랑크, 반달, 롬바르드 이런 얘네들이 이동해서 프랑크 왕국, 서고트 왕국, 반달 왕국, 동고트 왕국 이런 여러 나라들을 만들었고 유트, 앵글, 섹슨 이런 민족들은 또 여기 영국 쪽으로 넘어가서 또 나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 곳곳에 나라를 만들었고 또 이 과정에서 서로마 제국은 어떻게 됐냐? 자기들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 출신의 용병 대장을 고용을 했는데 걔가 오히려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누가 멸망하게 되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다. 476년 5세기 후반이 되겠죠.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난 뒤에는 그들의 문화는 다 사라졌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로마 제국, 즉 크리스트교를 바탕으로 한 서로마 제국의 어떤 크리스트교 문화나 서로마 제국의 문화는 여전히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도 크리스트교 세력이 거기서 성장을 하면서 로마 교회의 대주교가 스스로를 교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교회의 성직자가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깊게 관여하면서 어떤 가톨릭 크리스트교 쪽으로 굉장히 또 그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프랑크 왕국이 발전하고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르만족이 우르르르 몰려와서 여러 나라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로 최종적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거는 단 하나,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어디 왕국이었다? 프랑크 왕국이었다. 프랑크 소시지가 생각이 나죠?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서유럽에 세워진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들은 대부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멸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리아 지방이 어디야? 갈리아 지방. 이쪽이 갈리아 지방이에요. 갈리아 지방에 자리 잡은 어디? 프랑크 왕국은 오랫동안 번성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숙제. 자, 봅시다. 어떻게 돼 있을까? 프랑크 왕국을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랑 차이점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반달, 와, 이제 여기까지 와요. 그쵸? 엄청 멀리 오죠. 그리고 또 뭐 동거트 우와, 서거트 우와, 엄청 멀리 가죠. 근데 프랑크 봐요, 익 요만큼만 이동을 하죠. 엄청 조금만 이동을 하죠. 프랑크 익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동거리가 적었다, 이동거리가 짧았다. 그래서 뭔가 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들이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종교와 관련해서도 이 프랑크 왕국은 크리스트교를 수용했습니다. 크리스트교. 이게 왜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일까? 크리스트교는 결국에 누구의 문화와도 깊게 관련이 있죠? 그렇죠. 서로마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프랑크 애들이 크리스트교를 수용하고 나니까 서로마 애들도 야, 프랑크 쟤네들이 크리스트교를 믿네? 크리스트교를 믿네? 그러면 이왕이면 같은 종교를 공유하는 프랑크 쪽에 우리도 이렇게 붙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서도 이 프랑크 사람들이 프랑크 왕국이 환영을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트교, 로마가 믿었던 종교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게르만족 왕국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만 살아남았다? 프랑크 왕국이 살아남았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전성기를 이끌었던 중요한 왕이 있는데요. 그 프랑크 왕국의 중요한 왕이 누구냐? 바로 까롤루스 대제입니다. 대제는 대황제라는 뜻이죠. 까롤루스 대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8세기 후반에 있었던 황제인데요. 이 황제는 크게 이런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영토 확장을 하고 크리스트교를 전파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 정복한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뭘 전파했을까?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렇죠. 그리스트교를 전파했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결과적으로 로마 교황이 까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로 임명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궁정, 수도원 등의 학교를 만들어서 학문과 문예를 부흥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배울 개념이지만 르네상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까롤루스 시대 때 굉장히 학문과 문예가 발달했다라고 해서 까롤루스 시대에 르네상스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의의가 뭘까? 결국에 이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의 왕국이었지만 이들 게르만 문화를 바탕으로 로마의 문화나 크리스교 이런 것들을 잘 융합을 하게 되면서 서유럽의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어떻게? 게르만, 로마, 크리스교가 융합되었다. 이게 오늘날까지도 서유럽 문화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영향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어떤 황제가 있었다? 까롤루스 대제다. 쌤이 하나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정복한 지역에 교회 세워서 뭐 이렇게 하니까 로마 사람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 까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때 서로마 제국이 있었냐?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약간 명예 황제 이런 느낌으로 황제의 왕관을 씌워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항상 잘 나가던 나라가 이 시대가 끝나면 또 이제 분열되고 무너지는 그런 쇠퇴의 시기도 찾아오기 마련이죠. 어떻게 됐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까롤루스 대제 사후에 그 프랑크 왕국은 내부적인 분쟁을 겪다가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요 선을 따라서 서, 중, 동프랑크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게 오늘날에 어떤 나라랑 이게 위치가 비슷하냐 보면 서프랑크는 프랑스랑 비슷하고 동프랑크는 독일이랑 비슷하고 중프랑크는 어디? 이탈리아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가 각각 오늘날에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의 어떤 기원이 됐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봉건제의 성립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건제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주나라가 넓어진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역들을 친한 혈연 관계에 있는 뭐 가족이나 왕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지역은 네가 알아서 다스려라 라고 했던 게 바로 봉건제. 우리 같이 살펴봤었죠. 오늘 이 서유럽에서 등장하는 서유럽의 중세에서도 등장하는 이 봉건제 역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어떤 식으로 이게 차이가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다른 페이지 한 장을 더 들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먼저 이 봉건제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구조가 뭘까? 첫 번째, 바로 주종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관계다? 주종 관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장원제로 운영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원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연결되는 건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옛날에 프랑크 왕국 우리 살펴봤었죠. 이 프랑크 왕국이 등장을 하면서 막 이제 서유럽이 좀 통일이 되나, 좀 이렇게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결국에 이 까롤루스 대제 이후에 다시금 이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게 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거기다가 또 외부에서 적들도 계속 쳐들어와요. 어떤 적들이 쳐들어왔냐? 여기 보시게 되면 바이킹족,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등 이민족들이 계속해서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그렇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서유럽이라는 영토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예전에는 중앙에 있던 이 왕이, 프랑크 왕국의 왕이 여기도 지배하고 여기도 지배하고 여기도 지배하고 여기도 지배하고 여기도 지배 다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다? 왕이 신경 쓸 수 있을 때는 여기 막 요런 데밖에 신경을 못 쓰는 거야. 그렇다면 외부의 침입이 오게 되면 요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왕이 나를 지켜줄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 칼을 들고 일어서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스스로 칼을 들고 일어섭니다. 야 하면서 일어섰어.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칼입니다. 그래서 일어섰어. 그래서 스스로 무장하고 내가 내 주변 지역, 내 땅과 그리고 내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이들을 내가 지키겠어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사라고 합니다. 기사. 영어로는 night라고 하죠. 이거 맞나? dark night 할 때, 흑기사 뭐 이런 거 할 때 그 night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런 기사 계급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 기사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얘들이 이제 칼을 들고 스스로 우리 지역은 내가 지킬 거야 하면서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요. 성을 이렇게 쌓아요. 성을 이렇게 쌓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딱 봐도 지금 누가 제일 세 보여? A, B, C 중에 A가 가장 세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B나 C 이런 사람들이 A한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A야, 그 B, C가 A님, 우리도 기사들인데 너네가 A가 좀 더 세 보이니까 A한테 충성을 바칠게요라고 충성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게 되죠. 나 기사 B와 기사 C는 A한테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 얘가 주인이 되고 얘들은 그 안에 있는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이 이제 조금 더 낮은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관계라냐?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고 해서 주종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주종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리 주종 관계 봉건제의 하나의 특징인 이 주종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기사들은 자기보다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삼고 주인이여 충성과 봉사를 맹세하였고 주군은 그에게 기사에게 땅을 주고 봉신이 뭐냐면은 내가 그 땅을 주고 임명한 신하라는 걸 봉신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봉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봉신이고 이런 이 주인과 이 신하, 봉신 간의 관계, 신하의 관계를 뭐라고 하나? 주종 관계라고 한다. 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여기 뭐 왕도 있었어요. 이때도 왕도 있었지만 왕이 이제 그 밑에 제후가 왕한테 충성을 다짐하고 이제 왕은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또 이렇게 보호를 해주거나 이런 정치적인 지원을 해주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기사가 또 이제 충성을 맹세하면 얘가 또 안전을 지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피라미드처럼 계속 내려갔던 게 바로 주종관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주종관계의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중국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주군과 봉신의 주종관계는 뭐냐면은 계약관계였어요. 계약관계야. 근데 이 계약이라는 거는 어느 한쪽 만약에 A가 전쟁을 하면 B, C가 도와주기로 했었는데 B가 약속을 어겼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 취소되게 되겠죠. C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찬가지로 A랑 B가 계약을 맺었는데 A가 주인에 있었던 이 A가 약속을 어겼어. 그럼 어떻게 돼? 이 계약이 없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쪽 쌍방이 전부 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계약관계를 뭐라고 하냐? 바로 쌍방이 의무를 다해야 되는 쌍무적인 계약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쌍무적 계약관계라는 용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쌍무적 계약관계. 그래서 중국에서는 근데 어떤 관계였어요? 왕과 제후들의 관계가 뭐였어? 혈연 관계였잖아요. 서유럽에서는 쌍무적 계약 관계였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약 관계에서 실제로 사용됐던 계약서는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료를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장원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쌤이 요거를 조금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전체 이렇게 영토가 있다. 영토가 이렇게 이만큼 있다라고 했을 때 왕이 있어. 근데 왕 혼자 다스리기가 참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냐? 왕이 자기 땅 중에 일부를 떼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영주한테. 여기 좀 더 크게 그리자. 여기 잘 나가는 영주들한테 영주 A, 영주 B 한테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야, 그 땅은 너희들 알아서 다스리고 나한테 세금 받쳐주고 군사적인 도움을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주 A와 영주 B도 우리 땅 잘 다스리기 어려운데 하면 그 밑에 있는 기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야, 이건 너가 알아서 다스려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여기 기사 A,
B, C가 자기 땅은 다스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땅이 피라미드처럼 착착착착 봉건제가 됐는데 요 안에 요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마을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마을이 이 기사 A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마을을 다스렸을까라고 보시면 어떻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영주의 성이 그 땅이 한가운데 있고 그 안에는 교회도 있고 방앗간도 있고 대장간도 있고 이건 다 영주 거예요. 그리고 또 휴경지, 추경지, 뭐 이런 공동 방목지 이렇게 해서 농사나 목축을 하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때 그 중세 서유럽의 마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구나. 이 뭐 기사들이나 얘네들이 받은 땅이 이렇게 운영되었구나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됐던 중세의 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적어봅시다. 바로 장원이라고 합니다. 장원. 이렇게 생긴 마을을 장원이라고 부르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신 아까 봤죠? 그 신하 땅을 받은 신하들은 장원의 영주가 되어서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원을 다스렸다 하는데. 보시게 되면 영주 A가 기사 A한테 땅을 줬어요. 영주의 입장에서는 기사 A가 자기 부하지만 요 땅 안에서는 기사가 얘가 뭐야? 얘가 제일 1등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사 A를 뭐라 불렀냐? 영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요 땅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영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원에서 가장 짱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 영주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요 영주가 장원을 운영할 때는 얘가 이 기사 A도 영주가 되겠죠. 얘가 땅을 운영할 때는 얘가 간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땅을 빌려주고 의무를 다하는 거 요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라라고 막 간섭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주가 돼서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원을 다스렸다. 그리고 장원은 자급자족을 하는 공동체로 장원의 농민은 대부분 뭐였냐면요. 농노였습니다. 농노. 새로운 용어를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들 농노 뭐와 뭐의 합성어일까? 농부와 그리고 노예죠. 그냥 농부들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노예는 자유롭지 않은 존재죠. 그래서 농노는 뭐냐면은 그 농부들과 노예들의 사이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은 자유도 있어요. 막 결혼할 수 있는 자유,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이 땅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이사 갈 수 있는 자유 이런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농노는 뭐냐? 장원 농민은 대부분 농노였는데 농노는 영주에게 예속되어 마음대로 이사할 수도 없었고 영주에게 시설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장 방앗간 이거 강제로 쓰고 세금 바쳐야 돼. 세금 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노예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재산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 보면 자유롭기도 하다. 그래서 농부와 노예의 중간에 있다 해서 이거는 농노라고 불렀습니다. 농노들이 대부분이 그 영주 밑에서 이런 땅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 분권적이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주종 관계의 계약만 충실히 따른다면 봉신은 장원의 영주로서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장원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특징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건제도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 어떻게 있다? 장원제가 있고 일단은 땅 자체가 어떻게 나눠져 있다? 이거는 주종관계에 의해서 나눠졌다. 근데 그 땅 하나하나는 어떻게 다스려졌다? 그 안에서는 장원제의 형태로 다스려졌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원에 있었던 농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사료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봉건 사회는 이 어떤 중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걸 보시게 되면요. 봉건 사회가 발전한다 쳐봐요. 점차적으로 이 어떤 그 왕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겠죠. 위에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왕권은 점차 어떻게 된다? 약화되었고 지방 세력은 더더욱 어떻게 됐다? 강화됐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를까?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지방 분권적인 정치 체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내용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복습 차분히 해보시면서 잘 정리하신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